나는 혼자 영화를 보고 기차를 타고 계획 없이 하루를 쓴다. 의외로 사는 게 꽤 신나고 재미있다. 하지만 1년 전만 해도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내 이름은 윤서진이다.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지금은 퇴직해 저녁이면 동네 영어 학원에서 아이들을 만난다. 은퇴한 지는 4년쯤 됐다. 완전히 손을 놓은 건 아니었다. 하루 중 몇 시간은 여전히 누군가의 문장을 고쳐주며 보낸다. 사람들은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나는 쉬고 싶었던 게 아니다. 그냥 하루를 끝내는 방법을 잃어버렸을 뿐이었다. 남편이 떠난 건 그보다 조금 전의 일이다. 전날까지 다음 주 일정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아침에 쓰러졌고 병원에서는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짧은 설명과 함께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남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시계는 모두 제 시간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초침도 알람도 창밖의 불도. 다만 윤서진인 나만 멈춰 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늘 말했다. 문장은 주어가 있어야 완성된다고. 남편이 떠난 뒤 내 삶의 문장에는 주어가 빠져 있었다. 세상이 멈춘 게 아니라 내가 멈췄을 뿐이었다. 퇴직은 결심이 아니었다. 몸이 아픈 것도 일이 싫어진 것도 아니었다. 그저 하루를 끝내는 이유가 사라졌을 뿐이었다. 그래서 영어 학원에 나가기 시작했다. 사람들 속에 섞여 있지 않으면 정말 투명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무렵 교회에도 나가기 시작했다. 신앙 때문은 아니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을 뿐이다. 그곳에서 박정호를 만났다. 장례가 끝나자 사람들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갔다. 집에는 누군가 놓고 간 과일 바구니 하나만 남았고 전화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사라진 집은 조용했다기보다 텅 비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불을 켜놓고 잤다. 어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집이 너무 커 보였기 때문이다. 그를 만난 건 교회 지인 김 집사의 소개였다. 김 집사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혼자 너무 오래 있지 말라고, 괜찮은 분이라고, 많이 기도한 끝에 연결된 인연이라고. 나는 그 말들을 의심하지 않았다. 교회는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약속 장소에 박정호는 이미 와 있었다. 말끔한 셔츠, 과하지 않은 웃음, 차분한 말투. 그는 이 나이에 말이 통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별했고 혼자 오래 지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결혼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박정호는 결혼은 부담스럽고 서류로 묶이는 건 피곤하다고 말했다. 각자 인생은 각자가 책임지는 거라고도 했다. 그 말들은 모두 옳아 보였다. 그는 아들 박광민 이야기를 하며 아들 일에는 손 안 댄다고, 자기 인생은 이미 정리돼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같이 살아보자는 말이 나왔을 때 겁나기보다는 안전장치처럼 느껴졌다.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말, 각자 부담한다는 약속. 그렇게 나는 박정호에게 문을 열어줬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가능성에게. 처음 몇 주는 평온했다. 박정호는 아침에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렸고 나는 저녁을 준비했다. 하루를 이야기했고 서두르지 않았고 확인만 했다. 손을 잡았고 그 이상은 묻지 않았다. 그 나이에 서둘 이유는 없었다. 집안에는 그의 컵이 놓였고 현관에는 그의 신발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나는 그걸 불편해하지 않았다. 그게 함께의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생활비 이야기는 처음엔 꺼내지 않았다. 대신 장을 같이 보러 갔다. 마트에 들어가면 박정호는 늘 카트를 밀었다. 물건도 그가 골랐다. 하지만 계산대 앞에 서면 그는 항상 한 발짝 물러섰다.
서진 씨 카드가 더 포인트 좋지 않아요? 그 말은 늘 웃으면서 나왔다. 나는 몇 번은 아무 생각 없이 카드를 내밀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뒤로도 그 다음에도 박정호가 마트에서 계산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집안일도 비슷했다. 처음엔 도와주는 척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나는 부엌에 서 있었다. 말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주말이면 박정호의 아들 광민이 왔다. 식사가 되었고 여자친구도 함께 왔다. 박정호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집밥이 제일 좋지? 그 말 뒤에는 늘 내가 있었다. 아들 결혼 이야기는 박정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집 장만이 어렵다는 말, 요즘 애들 참 어렵다는 말, 그리고 조금만 도와주면이라는 말. 우리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무거워졌다. 나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정호는 기다리겠다고 했다. 내가 말했다. 그건 할 수 없어요. 박정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나를 보더니 웃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딱 잘라 말해? 우리가 남도 아니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남이 아니어도 그건 제 선택이에요. 그는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서진 씨, 너무 계산적으로 굴지 마. 사람 사이에 정이라는 게 있잖아.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여기서 보낸 시간이 얼만데 같이 산 게 장난이야? 그 말이 나왔을 때 나는 이 대화가 설득이 아니라 압박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다.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제 결정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럼 나만 바보 된 거야? 내가 너무 믿은 거고? 나는 말했다. 믿은 게 아니라 기대한 거겠죠. 그날 이후 그의 말은 부탁이 아니라 따지는 말이 되어 있었다. 박정호는 종이를 내밀었다. 전세, 예물, 시작 비용. 합계는 2억이었다. 나는 말했다. 이건 부담이에요. 그는 말했다. 투자지. 같이 산다는 말로 모든 걸 덮으려 했다. 나는 종이를 접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 의미를 돈으로 증명해야 한다면 그건 내가 원한 관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퇴근 후 집안은 조용했다. 식탁에 앉자 박정호가 말했다. 우린 사실상 부부잖아. 나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렇게 약속한 적 없다고. 그가 기여도라는 말을 꺼냈을 때 나는 물었다. 무슨 기여요? 정신적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나는 말했다. 그럼 변호사 통해 이야기하죠. 그때 그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처음부터 날이 서 있었다. 박정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나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가 말했다. 서진 씨. 그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까지 가는 건 서로 손해야.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손해를 계산하기 시작한 건 당신이에요. 그가 벌떡 일어났다. 윤서진. 이름이 날카로웠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여? 나는 말했다. 지금 짐을 정리하세요. 그의 얼굴이 확 변했다. 야, 윤서진. 너 지금 상황 파악 안 돼? 내가 얼마나 참고 있었는데. 내가 뭐 대단한 여자라도 되는 줄 알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말 취소하세요. 그는 비웃듯 웃었다. 뭘 취소해? 다 맞는 말인데.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이 나이에 혼자 사는 여자 주제에 재수없게 굴지 마.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뭐야, 설마 경찰? 그가 한 발 다가왔다. 윤서진,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마.
이 집에 내 물건도 있잖아. 나는 번호를 누르며 말했다. 그 물건들 오늘 다 가져가세요. 그는 소리를 질렀다. 야, 너 진짜 미쳤구나? 사람 하나 인생 망쳐놓고 이렇게 빠져나가? 나는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내 인생은 지금부터예요. 경찰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다. 현관에서 그가 말했다. 두고두고 후회할 거다, 윤서진. 나는 문을 열며 말했다. 후회는 당신 몫이에요. 문이 닫혔고 집 안에는 냉장고 소리와 시계 초침, 내 숨소리만 남았다. 그 소리들은 위협이 아니라 회복의 신호였다. 경찰이 다녀간 다음 날 전화가 왔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혹시 박정호 씨랑 같이 지내셨나요? 나는 말했다. 아니요. 이미 끝났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그럼 당신도 속은 거네요. 그녀는 박정호의 아내였다. 법적으로 지금도 사별도 이혼도 아니었다. 교회에서 소개받았다고요? 그녀는 늘 그렇게 말한다고 했다. 혼자라고. 그리고 덧붙였다. 그 아들요? 제 아들 아니에요. 박정호의 아들은 다른 여자의 아들이었다. 책임진다고 데리고 다니는 거라고 했다. 나는 교회 지인의 얼굴을 떠올렸다. 기도하라는 말, 좋은 분이라는 말. 그 말들이 다른 의미로 정렬되기 시작했다. 박정호는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고른 것이었다. 외롭고 지쳐있고 혼자 사는 여자. 그를 소개한 사람은 연결해 준 게 아니라 건너게 했다. 나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정리였다. 며칠이 지나자 집은 다시 원래의 속도를 찾았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고 가방을 챙겼다. 예전과 똑같은 동작이었지만 하나만 달랐다. 이제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럼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고? 그 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영어 학원에 나가고 수업 없는 날엔 혼자 영화를 보고 갑자기 기차를 탄다. 의외로 사는 게 꽤 신나고 재미있다. 사람들은 묻는다. 그래도 남자는 필요하지 않느냐고.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필요할 땐 가끔 만난다고. 그리고 밤에 남자가 필요하면 스스로 자위하고 끝낸다고. 흐흐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